반갑습니다. 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고3 학생분들 수능 이렇게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아직도 이렇게 입시가 다 끝나진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 들여서 예배 드리시고 너무 멋진 모습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제가 아재를 탈출하려고요. 요즘 청소년들이 어떤 말을 쓰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줄임말들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제를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응, 기읍, 리을, 이응,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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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읍. 다 아시죠? 다 아시죠? 네. 제가 찾아보니까 앞에는 이거 레알, 뒤에는 반박 불가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제가 정해봤고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들을 쭉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 질문을 딱 이렇게 드리고 또 답을 하고 이런 순서로 좀 강의를 꾸며봤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군대에 갔다 올 때까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 친구가 교회 가자고 했는데 저는 안 갔습니다. 교회가 왠지 싫었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갔고 군대에서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초코파이 먹으려고 교회 몇 번 갔지만 제대로 안 갔고요. 군대 갔다 와서도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교회를 갔고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 집에 다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변호사가 돼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직장 생활도 잘하고 가정에서도 충실하려고 했고 또 전도도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로스쿨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어느 날 2015년도에 제가 퇴근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에서 보이스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하철에서 그걸 받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 로스쿨 동기인 변호사가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도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전혀 모르는 제 동기가 전화가 와서 큰일 났다 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큰일 났다. 그리고 당장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2015년도에 미국에서 크리스찬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 달라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법원에 자료를 내야 되니까 이 미국 판결에 대해서 이게 문제점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번역을 해야 되고 자료를 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문제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한동 로스쿨 졸업한 졸업생, 재학생 또 후배들이 모여서 그 판결문을 전문을 번역을 해서 의견과 함께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됐고요. 그때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한 10몇 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뜻을 구하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회를 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또 소송들이 계속 생기면서 계속 자료들을 리서치해서 내야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회사 갔다 와서 또 그 일을 하고 주말에도 또
또 그 일을 해야 하고 너무 이제 힘들고 여러 가지 교회 일도 교회에 이제 해야 될 봉사도 있고 가정에서 해야 될 일도 있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천에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아주 늦게 먹으러 갔어요. 여러분 이천에서 유명한 게 뭐죠? 네, 쌀밥입니다. 쌀밥이 유명해서 제가 쌀밥집을 갔는데요. 점심을 먹으러 4시에 갔어요. 아주 늦은 점심이죠. 점심을 먹고 5시가 돼서 이렇게 식당 벽에 기대가지고 제가 혼자 속으로 얘기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면서요. 내일 하나님 기도회를 가야 되는데요. 제가 그때 지금도 용인에 살고 있지만 기도회를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럼 주일날 저녁에 가서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더 훌륭한 변호사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쓰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내일부터 기도회를 안 가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제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가려고 했어요. 근데 잠시 후에 식당 문이 열리면서 2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10년 만에 보이스톡을 보낸 동기 변호사와 그 남편이 들어왔어요. 제가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여기 왔냐? 밥 먹으러 왔지? 그리고 이제 서로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하고 저는 식사를 다 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맛있게 식사를 하라고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동기가 저한테 근데 내일 기도회 있는 거 알지? 내일 만나자. 알겠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2017년부터 이제 이직을 해서 이제 이 분야의 일을 풀타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성윤리의 회복, 또 혼인가족 제도의 수호, 또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이러한 분야의 법과 제도를 정책을 연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네,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많이 계시는데요. 네,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에서 2006년에 처음 발의가 돼서 계속적으로 발의가 됐고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지금 현재 국회에서만 4가지의 법안이 발의가 돼서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은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법률적 용어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포괄이라는 말은 차별을 금지해야 하는 사유가 한 20가지 이상이 적혀 있고요. 그 외에도 기타 사유 등이라고 해서 모든 사유를 다 포괄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제3의 성이라는 용어가 들어 있습니다. 성적 지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남성이면서도 남성인데 또 남성이면 당연히 이제 여성을 성적 매력을 느끼겠죠. 그걸 이제 이성애라고 합니다. 근데 그와 다른 동성애가 있습니다. 남성임에도 남성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경우, 또 여성이면 여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경우, 또 양성애가 있습니다. 남성이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그런 매력을 느끼는 경우, 또 여성이면서도 남성과 여성 모두와 성관계를 원하는 경우, 또 범성애가 있습니다. 다자 연애라고 하죠. 영어로는 폴리아모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성별 정체성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트랜스젠더지요. 근데 뿐만이 아닙니다. 젠더 플루이드라고 해서 성별이 본인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입니다. 남성이지만 본인이 여성으로 느낄 때도 있고 남성으로 느낄 때도 있고 다시 여성으로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주기적으로 바뀌죠. 연 단위일 수도 있고 월 단위일 수도 있고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로스 드레서, 남자이면서도 여장을 하는 경우, 여자이면서도 남장을 하는 경우, 기타 등등 또 반은 남성, 반은 여성, 이런 것들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또 제3의 성이라고 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성별의 정의를 보면
남성, 여성 그리고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간성인데요. 간성이란 거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제3의 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학적에서는 의학 용어로서는 성분화의 이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성별이 무슨 성염색체의 이상 또는 일반 상염색체의 이상으로 인해서 생식기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질병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의학적으로 이렇게 성별로 볼 수 없는 제3의 성을 법적인 성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거운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되죠. 심한 경우는 형사처벌을 당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이미 차별을 금지하는 수많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각 차별금지 사유별로 맞춤형으로 또 필요한 영역에 한해서 이런 차별금지법이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면 되고요. 만약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수정 보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요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건데 뭐가 문제인가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라는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좋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반대하기가 어렵죠. 반대하면은 그럼 너 차별하자는 거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부분은 이 법 안에는 단순히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와 성전환, 제3의 성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를 처벌하거나 금지한 역사가 없습니다. 서구에서는 유럽이나 또 미국은 동성애를 처벌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누구라도 본인이 원하면 동성애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미 되어 있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것에 더해서 결국 동성애자들이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해 달라. 그것이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동성 간의 결혼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남의 일인 것처럼 또는 자신이 하는 것을 왜 이렇게 국가가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나서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저희가 결과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성과 남성이 결혼하면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지요. 여성과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신체 구조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결혼이 합법화되면 이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리모를 허용하게 되는 거죠. 또한 정자은행을 통해서 구매해서 인공수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많은 서구의 국가들에서는 대리모와 또 이렇게 정자 구매, 인공수정 출산이 합법화되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양도 허용하게 되죠. 그래서 동성 커플에게 이제는 입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성별 정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물학적 성별에 혼란을 느껴서 정말 반대의 성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성전환 수술을 하면 지금도 성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허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차별이란 건 무엇이냐? 그것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을 바꿀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제가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승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민등록증을 받으신 분들은 성별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는 남성, 여성 이외에 X
라는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죠.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은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의 차이가 해치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은 다르죠. 그런데 성전환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 남성이 생물학적 성별이 남성인데 본인이 여성으로 전환을 원하면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체는 여성과 유사한 구조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체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남성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상체는 여성이지만 하체는 남성이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체는 수술을 통해서 남성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나 하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체는 그대로 여성이 되죠. 이것들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인정해 주라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성별은 사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별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고 우리의 성별은 성염색체와 생식기로 구별이 되는데 성전환 수술을 하고 호르몬 치료를 맞는다고 해서 우리 내부에 있는 성염색체가 바뀌질 않습니다. 겉으로의 일종의 성형수술 같은 외부적으로는 바꿀 수 있지만 속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스페인에서는 저는 임신한 아빠예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 성별이 여성인데 호르몬 치료를 받아서 남성으로 수염변하고 바뀌지만 성전환 수술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으로 성별을 바꿨죠. 그 이후에 정자은행에서 구매해서 인공수정으로 임신해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법적인 성별은 남성이죠. 남성이 임신하고 출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출산한 자녀의 아빠일까요? 엄마일까요? 아빠일까요? 엄마일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영국 그 다음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바꿨지만 성전환 수술을 안 했습니다. 상체만 했죠. 하체는 그대로 놔뒀죠. 그러니까 이후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자녀의 출생기록부에 아빠로 기재해달라고 소송을 얘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고유한 생물학적 특성이기 때문에 아빠가 될 수 없다. 자녀의 출생기록부에 엄마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인 엄마가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유럽 인권법원에 아직도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로 기재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남미의 사례를 보시면요. 세 번째 그림은 남성과 여성의 정상적인 부부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분들은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역할을 하는 분의 원래의 성별은 남성입니다. 임신 출산을 할 수 없죠. 남편의 역할을 하는 분은 원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빠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이 자녀의 출생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외국에서는 엄마 아빠의 용어 사용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부모 1, 부모 2로 대체 용어를 사용하라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죠. 그다음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이 수염이 나신 분이 임신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도 여성이었으나 남성으로 성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동성간 남성과 결혼을 해서 파트너의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했죠. 이런 혼인 가족 제도가 파괴되는 일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왼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 코네티컷주,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실제 여자 청소년 육상 경기의 경기 모습입니다. 가운데 빨간 옷을 입은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선수와 맨 왼쪽에 까만 유니폼을 입은 선수는 남성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안 했습니다. 호르몬 치료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자 청소년 육상 경기에 나가서 함께 뛰고 있는 거죠. 나머지 세 분은 생물학적인 여성입니다. 그래서 빨간 옷을 입은 선수가 우승을 했고 무려 15차례나 우승을 독차지했습니다. 자신은 운동선수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했던 여성 선수는 탈락했습니다. 예선 탈락했습니다. 주 경기에서 본선에 올라가야 미국 전체 경기에 나가고 전체 경기에서 또 뽑혀야 국가대표로 되는 거죠. 그 여성의 꿈이 밟힌 거죠. 이게 차별을 없애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들이 역차별 당하는 거죠. 그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도 선수, 뉴질랜드의 역도 선수인데 이번 도쿄 올림픽에 출전했죠. 이분도 남자 역도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여성으로 성을 전환하고 여성 경기에 나가서 거의 우승을 독차지했습니다. 이쪽 사진은 영국의 럭비 경기입니다. 실제 사진인데요. 경기 모습인데요. 그 위에 있는 분이 원래 남성이었는데 여성으로 바꿨죠. 너무 체격 차이가 크다 보니까 경기를 하다가 여성들이 부상을 당한다는 겁니다. 골절상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상을 당한 선수들은 심판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가운데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미국 LA에서 열렸던 여자 사이클 선수권 대회의 국제 사이클 대회 수상 사진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맥키논이라는 캐나다 출신의 트랜스젠더가 우승을 차지했죠. 남성이었습니다. 이분은 예선에서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마지막 사진은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여자 레슬링 경기의 실제 경기 모습입니다. 이런 일들을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어제 뉴스입니다. 최신 뉴스인데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분이 2년 전까지 남자로 수영 선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성전환을 한 후에 여자 수영 경기에 나가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으로 다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릅니다. 남성은 신체적으로 우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육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 폐활량이 다르고 심장의 크기가 다르고 골격이 다릅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골격 구조 자체가 스포츠하기에 불리한 점들이 많아요. 이게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뉴질랜드의 오타고 대학의 앨리슨 헤더라는 교수와 생리학 교수님과 또 다른 두 분이 3인이 공동 연구를 한 연구 논문이 2019년도에 발표됐습니다. 엘리트 스포츠에서의 트랜스젠더 여성 과학적 윤리적 고찰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 논문을 보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이 스포츠 경기와 직결된 근력, 스피드, 호흡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 선수가 거의 모든 스포츠 종목에서 여성 선수들에 비해서 월등히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랜스젠더의 여성 경기 출전을 허용하게 되면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 생긴다는 것이죠. 과학자가 한 말입니다. 과학자의 연구 논문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이 남성 호르몬 수치를 10나노몰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2차 성징을 거치죠. 그러면은 신체적으로 변화가 생깁니다. 남성과 여성의 확연한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성장이 끝나고 나서 본인이 반대의 성별로 전환을 하려고 했을 때, 남성이 여성으로 했을 때 그 2차 성장이 끝난 신체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성 호르몬 수치를 제한한다고 해도 이미 형성된 심장의 크기와 근이 작아지지 않고 근육이 생겼던 것이 없어지지 않고 골격이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역차별이 생기는 거죠. 이분의 이 논문의 결론은 이겁니다. 출생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유전적인 구성 요소가 남성으로 태어난 운동선수를 여성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그 구성 요소는 정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해서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성 염색체가 바뀌질 않아요. 이것이 과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데요. 영국에서 영국에는 이제 성공회가 큰 교단인데 거기에서 청소년 사역자를 청빙하는 그 절차가 있었는데 거기에 동성애자가 지원해서 채용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측에서는 종교 교리의 위반을 이제 근거로 거부했죠. 그래서 이분이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해서 교회가 47,000파운드 약 8,5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고등부 예배에 우리 이미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여러분 고등부 예배의 담당 교역자가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것을 거부했을 때는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는 거죠. 또한 입양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서 천주교 입양기관은 교리에 따라서 이성 부부에게만 입양을 허용했는데 동성 커플에게 입양을 안 한다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천주교 입양기관이 폐쇄 조치를 당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에서 이제 2010년도에 차별금지법, 즉 영국에서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발의가 되었을 때 저 멀리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황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평등법에 맞서야 된다. 그러면서 영국 평등법안은 동성애자 또는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가톨릭 교회가 고용에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영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안이 제정이 되자 영국 성공회는 주교 선출, 우리로 개신교로 말하면 목사나 성직자가 다른 이제 부교역자가 되겠죠. 목사 임명에 동성애자를 허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교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차별금지법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차별금지법 얘기하면은 아니 뭐 그러는 걸 어떻게 하겠냐,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렇게 그냥 쉽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올해 7월에 미국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미국 LA의 코리안 타운에 가보면 위스파라는 굉장히 유명한 찜질방이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만들어놨죠. 여기 연예인들도 많이 다녀갔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에 올해 7월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수염이 나신 분이 가면서 프런트에서 나는 여성이다, 나는 트랜스젠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탕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경찰을 불렀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프런트 업소 직원은 허용했습니다. 왜 허용했느냐? 차별금지법 때문이죠. 여탕에 들어가는 걸 막게 되면은 차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차별금지법 위반에 따라서 손해배상 등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탕 안에 들어가서 나체 상태로 활보했습니다. 그 여탕 안에는 여성과 많은 또 아이들이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성범죄자였습니다. 과거에도 음란 노출죄로 재판을 받아서 처벌을 받은 전과가 많은 분이었어요. 이것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능이 다 끝나고 입시가 끝나면 이제 조금 홀가분한 마음으로 쇼핑도 하고 또 이제 또 대학에 가게 되면은 난 뭘 입지? 이런 고민들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옷 매장에 가서 엄마와 함께 가서 쇼핑도 하시겠죠. 영국에서 프리스마크라는 유명한 의류 매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분이 와서 이분의 생물학적 성별은 남성이지만 성전환 수술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옷을 사려고 와서 여자 피팅룸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남성 피팅룸은 2층에 있으니까 2층에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차별을 주장하면서 이 매장에 항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여성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됩니다. 여성의 안전권이 침해되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시는 그러한 분들 중에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인권을 보장한다는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인권을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또 대학에 진학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대학에 가서 이런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의 유명한 대학 토론토 대학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기숙사에 성중립 화장실과 성중립 탈의실을 만들었습니다. 샤워실도 만들었죠. 성중립이란 말은 저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트랜스젠더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 트랜스젠더 그 누구라도 다 같이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숙사에 있는 성중립 화장실에서 남성, 여성이 같이 사용을 하니까 여학생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남학생들이 핸드폰으로 불법 촬영을 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럼 대학은 이 성중립 화장실 탈의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폐지해야 되죠? 폐지를 안 했습니다. 다른 곳의 화장실 탈의실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발표했고 이것도 잠잠해지니까 다시 열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교육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있는 라우딩 카운티에서 교육청이 이 젠더 정체성에 따라 학교의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죠. 그러니까 올해 5월 달에 한 학교에서 15세의 남성이지만 자기를 젠더 플루이드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어떤 때는 여성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남성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여성일 수도 있고 바뀌는 겁니다. 그거를 주장한 학생이 합법적으로 치마를 입고 학교 여자 화장실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동급생 여학생을 성폭행했습니다. 근데 교육청에서는 이 사건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켰죠. 근데 그 학교에서 또 이 학생이 또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뒤늦게 이거를 공개하자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죠. 5개월이 넘게 이 사건을 숨겼냐. 첫 번째 사건을 알고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사건은 교육청 때문에 발생한 거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성중립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만들게 되면은 범죄의 장소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통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영국에서 남녀 공용 탈의실에서 발생한 성범죄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90% 이상이 남녀 공용, 즉 성중립 탈의실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자들이 노리는 타켓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중립 화장실이나 탈의실은 여성과 여자 아동 청소년에게 아주 그들을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하며 성범죄자들을 끌어들이는 위험한 장소가 된다라고 이미 경고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치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8년 뒤에 나왔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네, 여기 용어를 한번 보시면 실화냐, 다큐냐, 맨큐냐 이런 용어 아시나요? 모르세요? 네,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용어를 많이 쓴다고 해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아재를 탈출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성공회에 대해서 신학교죠. 성중립 화장실을 올해 내에 추진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학내에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결정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대학을 갔을 때 현실화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2020년에 만든 새로운 성교육 과정을 보면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한 권장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의 성별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남성으로 태어났어도 여성이 될 수도 있고 기타의 젠더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동성애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양성애자일 수도 있습니다. 잘 발견해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남자지만 여자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양성애자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학교에서는 그걸 반드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선생님이 상담하거나 학부모하고 얘기해서 상담하면 안 됩니다. 평등법 위반이죠. 이런 교육을 실시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영국에서는 성전환을 희망하는 아동 청소년이 10년 사이에 33배가 급증했습니다. 이거는 영국 건강보험관리공단 산하의 젠더 정체성 개발 지원소라는 정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입니다. 스웨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웨덴도 아주 오래전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13세부터 17세까지 청소년 중에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변경하는 이 희망자가 10년 사이에 1,500%가 증가했다는 스웨덴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국회에서의 차별금지법은 아직 통과 안 됐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미니 차별금지법, 즉 학생인권 조례라는 것들은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시면서 이거에 대한 교육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에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나 성소수자 학생 권리 보장이 이미 들어가 있죠. 그리고 올해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통과시켰고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또 교육 문제도 그렇고 이미 바꿀 수 있는 모든 장치는 다 돼 있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여기 계시지만 자녀들의 교과서를 보시면 이미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건 영국의 고용재판소의 2019년 결정인데요.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시키니까 여기 지금 크리스찬인 분이신데 이분은 현재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시키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인권단체가 이분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다가 진정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학교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개인 페이스북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하신 거죠. 또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직장 생활을 하실 겁니다. 직장 생활에서 실제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영국의 랜드로버라는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공장이 있었죠. 같은 직장에서 5년 또는 10년 오랫동안 근무한 잘 알고 있는 또 친할 수도 있는 그런 동료가 있죠. 남자였습니다. 5년 동안 10년 동안 남자로 알고 지낸 어떤 동료가 갑자기 어느 날 회사에 와서 자기는 젠더 플루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선 여성 옷을 입고 출근합니다. 대부분은 여성 옷을 입었지만 어떤 때는 남자 옷을 또 입기도 합니다. 본인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바꾸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화장실 문제가 생깁니다. 뭐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회사에다가 해결해 달라고 했지만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줘요? 성준이 화장실을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회사를 상대로 차별금지법 위반 차별 소송을 제기했고 회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금 약 18만 파운드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크리스찬이 차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동성애자도 많이 있습니다. 성별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그런 분들을 배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또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으세요.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교회에서 나를 쫓아내면 어떠냐. 실제로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분들을 배척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들을 품고 포용해야 되고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반드시 필요한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분들을 배척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법제화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우리는 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은 이제는 탈동성애, 탈트랜스젠더리즘 치료 상담 기도가 금지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본 동성애자분들 중에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탈동성애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탈트랜스젠더리즘을 하신 분도 있어요. 왜? 이건 유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얼마든지, 물론 쉽지 않은 거는 아닐 수 있겠죠. 사람들마다 다 이유가 있고 환경이 다 다르고 다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상담을 통해서 또 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동성애 탈트랜스젠더리즘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기도 하고 LA와 또 한국에서도 또 유럽에서도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죠.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그게 이제 불법이 됩니다. 교회에 있는 그런 고민하는 분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저 사실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담해 주세요 하면은 목사님들이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상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는 거죠. 또는 다른 법률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두 가지의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두 가지의 성품이 가지고 계시죠. 우리는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품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법을 대항해서 없애버리는 차별금지법 법제화, 또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수능으로 또 입시로 힘든데 제가 또 이렇게 하나의 부담을 더 지워드리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할, 또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조용히 이르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런 때가 오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여기서의 불법은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들이 성하다, 많이 일어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제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제3의 성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이 여성의 옷을 입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성이 남성의 옷을 입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이제는 세상 법에 위반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 오고 있는 것이죠. 도미노와 같이 무너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 또 미국 선교사를 보내주었던 이런 나라들이 이 차별금지법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이 시대 한국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흐름 가운데 한국은 과연, 한국에 있는 교회는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하길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은 한국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국에 재앙을 내리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조건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없다라면 하나님은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깜깜한 방에 아주 작은 전구를 켜면 그 전구는 너무나도 밝게 빛납니다. 아주 작은 전구라 할지라도 깜깜한 방에서는 아주 밝게 빛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질지라도 우리 크리스찬의 빛을 바란다면 그 어둠 속에서 빛은 빛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오늘 주제 말씀인 다니엘은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대의 아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였죠. 다니엘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왕이 내린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왜 거부했죠? 이 포도주와 진미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거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의 신분이에요. 근데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은 너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나의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담대하게 말했어요. 저희를 시험하여 보세요.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리고 그것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소년들을 축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건강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던 학문과 또 이런 이상을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포로들,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4사람만이 하나님의 법을 따랐죠. 다른 크리스찬들, 다른 유대인들은 침묵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이 시대 가운데 다니엘과 같이 나의 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것이냐? 이 시대를 뛰어넘는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고 계십니다. 시대가 바뀌고 차별금지법이 설사 만들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며 이 시대를 바꾸고 개혁하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콜링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고3 우리 학생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입시로 지치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게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분들 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두워지고 시대가 힘들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시대를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 시대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